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생텍 주페리의 소설 야간 비행입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이 비행 중에 실종되고 모두가 그의 죽음을 직감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걸 지휘하던 총책임자 리비에르가 내린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2시 15분에 다음 비행기를 이륙시키시오 였어요. 한 사람의 비극을 그냥 뒤로 하고 또 다른 비행기를 밤의 어두움 속으로 밀어 넣는 거죠. 네, 처음 읽으면 정말 비정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 소설이 사실 단순한 하늘을 나는 모험담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과 또 거대한 시스템의 목표가 충돌할 때 리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생텍쥐페리 본인이 야간 우편 비행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을 녹여냈기 때문에 그 묘사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그냥 따라가기보다는 무엇이 리비에르를 그렇게 만들었나,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하늘 위 조종사의 고독한 사투와 지상 위 리더의 냉혹한 철학, 그 두 세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또 서로를 완성해 나가는지 지금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먼저 하늘 위 조종사, 파비eng의 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가 파타고니아 상공을 날고 있는데 그 풍경 묘사가 정말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거든요. 해진녘 황금빛 들판을 보면서 자신을 작은 마을들을 지키는 목동 같다고 느껴요. 뭔가 좀 초월적인 존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늘 위에서는 신과 같은 시점을 갖게 되죠. 하지만 생줄리eng이라는 마을에 잠깐 착륙하는 순간 그 모든 게 무너집니다. 땅에 발을 딛자마자 그는 지상의 아주 평범한 행복들, 예를 들면 작은 카페의 불빛이나 하얀 식탁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독하게 인간적인 갈망에 휩싸여요. 나도 저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죠. 근데 그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0분뿐이잖아요. 그렇죠. 10분 만에 다시 어둠 속으로 날아올라야 하죠. 저는 이 장면이 조종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지상의 행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데 결코 가질 수는 없는 존재. 그저 스쳐 지나가야만 하는 운명이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지상의 책임자인 리비에르의 세계와 충돌이 시작되는 겁니다. 파비eng이 지상의 작은 행복을 그리워하는 그 순간에 아마 리비에르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시스템 전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조종사의 감상이나 갈망은 관리해야 할 리스크에 가까운 거죠. 이야,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파비eng이 다시 이륙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그는 비행기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요. 엔진의 진동을 살아있는 심장처럼 느끼고 또 차가운 계기판의 불빛에 의지해서 자신만의 우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 아래 보이는 작은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하죠. 저 불빛 아래에는 사랑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 저 농부는 자기 램프 불빛이 하늘 위 나에게까지 닿는다는 걸 상상도 못할 거야. 이렇게요. 그게 하늘과 땅의 교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두 개의 평행세계인 셈이죠. 파비eng은 그 세계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고독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리비에르는 바로 이 고독을 조종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믿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완전히 지상으로 옮겨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자 리비에르를 본격적으로 만나보죠. 이 사람은 세 대의 비행기가 모두 착륙하기 전엔 절대 퇴근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인데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가혹합니다. 안개 때문에 출발이 1분만 늦어져도 예외 없이 벌금을 물려요. 여기서 리비에르의 철학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 나오는 거죠. 바로 시스템은 개인의 감정이나 사정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 그에게 규칙은 종교의 제유와 같아요. 겉보기엔 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해 보여도 그 엄격한 규칙을 반복함으로써 인간이 나약함을 극복하고 더 큰 존재로 단련된다고 믿는 거예요. 벌금을 매기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지연에 대한 공포를 조종사의 뼈에 새겨놓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 철학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네, 펠르랭이라는 조종사가 안데스 산맥에서 정말 끔찍한 폭풍을 뚫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잖아요. 그는 산맥 전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 같았다고 그 거대한 공포를 토로하는데 제대로 말을 잇지도 못해요. 보통의 리드라면 정말 고생 많았다, 끔찍했겠다 라며 위로를 건넸겠죠. 하지만 리비에르는 그 공포를 듣고도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상상력이 지나치게 풍부하군. 그리고는 폭풍의 기술적인 부분만 보고하라고 하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비정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부하 직원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에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최선의 방어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리더인 자신이 그 공포를 특별하고 대단한 경험으로 인정해주는 순간 그 공포는 조종사들 사이에서 신화가 되어버립니다. 미지의 존재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인간은 그 존재에게 굴복하게 되죠. 리비에르는 조종사들을 폭풍으로부터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 내면의 공포 그 자체로부터 구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포를 아주 평범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격화시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게 그걸 다룰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사람을 위하는 방식이 아주 비인간적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는 개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개인의 행복이나 감정은 때로 희생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파비행의 비극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네, 그 냉혹한 철학이 결국 파비행의 마지막 비행에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파비행이 거대한 폭풍 후에 갇히게 되죠. 사방이 전부 막혔고 무려 1000km에 걸쳐서 폭풍이 뻗어 있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남은 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무선 교신마저 희미해집니다. 지상에서는 그저 파비행의 희미한 무전을 들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파비행은 새벽이 오기만 한다면, 땅을 눈으로 보고 착륙할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그 평범한 육지를 황금의 모래해안처럼 간절하게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파비행이 놀라운 결정을 냅니다. 어차피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으니 차라리 폭풍 위로 솟구쳐 오르기로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장면 묘사는 제가 읽으면서 숨을 멈췄을 정도예요. 이 소설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폭풍 위는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요하고 찬란한 빛의 세계였습니다. 달과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발밑의 폭풍구름은 마치 하얀 양털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죠. 지상은 지옥인데 하늘 위는 천국인 겁니다. 비행기는 마치 폭풍이라는 방파제를 넘어서 항구에 들어선 배처럼 완벽한 평온을 되찾아요. 와, 이보다 더 잔인한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그 완벽한 평온 속에서 파비행은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보물 창고 안에 갇혀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된 도둑들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왔지만 그 대가로 영원히 갇혀버린 거죠. 그 아름다움 자체가 사형 선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마지막 교신이 지상에 전달되면서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폭풍우 상공 3,800m, 아래는 전부 구름으로 막혀 있음. 남은 연료는 30분. 이제 모두가 파비행의 운명을 직감하죠. 바로 그때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파비행의 아내였어요. 남편의 소식을 묻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 앞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논리는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이 비극의 인간적인 고통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베르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도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는 속으로 고뇌하죠. 인간의 생명이 값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가 인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여기서 그 무엇인가가 바로 리비에르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야간 비행, 즉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진보라는 거대한 목표 사이에서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결국 파비행의 비행기는 침묵에 잠깁니다. 하나의 패배가 확정된 거죠. 모두가 망연자실한 그 순간 리비에르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바로 그 명령을 내리죠. 지금 2시건 아순시온 우편기가 2일 10분에 착륙할 것이오. 2시 15분에 구라파행 우편기를 이륙시키시오. 패배를 애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겁니다.
그는 파비eng의 희생을 개인의 비극으로 끝내지 않아요. 이것을 시스템이 겪는 성장통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는 사태 그 자체인 거예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죽음이 야간 비행 전체를 중단시킬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또 다른 조종사를 어둠 속으로 보낸 거고요. 참...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결정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리비에르의 행동은 겉보기엔 잔인하지만 그가 지키려는 사명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논리적입니다. 그는 생각해요. 이 패배가 어쩌면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는 약속일 수 있다. 이 희생을 딛고 시스템은 더 완벽해질 것이고 결국 미래에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숭고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믿음이죠. 거의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기술도 발전했고 안전과 개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시대죠. 리비에르와 같은 리더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고뇌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목적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모든 조직과 사회의 유령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던가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초과 근무를 감수해야 하는 스타트업 문화라던가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리비에르의 딜레마가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과의 달콤함을 원하지만 그 과정에 포함된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싶어 하죠. 야간 비행은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리비에르였다면 그날 밤 2시 15분에 다음 비행기를 이륙시켰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